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식으로 치환한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5월달도 이제 이번 주만 지나면 끝이잖아요. 같이 한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두바이 토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을 토큰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두바이 토지부 DLD라고 하는 두바이 랜드 디파트먼트와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전문 기업이죠. 컨트롤 알트와 함께 지금 부동산을 토큰화하고 있구나. 어떤 플랫폼을 쓸까요? 여러분들 아랍에미레이트의 혁신 도시 두바이,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이는 혁신 도시이죠. 리플 원장으로서 선택이 됐고요. 속도와 낮은 비용, 안정성을 강점으로 해서 이미 XRP 레저는 10년 이상 2012년서부터 아서 브리또, 데이비드 슈워츠, 제드 맥켈럽 3명의 기술진들이 만들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두바이의 부동산 토큰화 역시 리플 원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바이, 아랍에미리에트에서 리플 원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럴까요? 이미 두바이의 공식적으로 라이센스를 최초로 받은 블록체인이 리플 원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두바이 Financial Service Authority죠. 두바이 서비스청의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토큰화 역시 리플 원장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기사도 나오죠. 리플 두바이 부동산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하면서 두바이의 토지부와 함께 랜드마크 토큰화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다. 벌써부터 부동산 토큰화를 위해 투자자 약 3,0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실물자산 토큰화를 통해서 또 두바이가 선두주자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 XRP 투자자분들한테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XRP 레저, 리플 원장의 개발자 공식 홈페이지죠. 많은 개발자들이 리플 원장을 선택하는 이유, 공개 및 분산화되어 있다. 리플 원장은 탈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소화된 개발이 가능하고 성능이 매우 높으면서 비용 또한 매우 저렴하고요. 커뮤니티 역시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입증된 신뢰성, 벌써 10년 이상의 오류가 없었던 이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끔씩 리플 원장, XRP 코인에 대한 퍼드 뉴스로서 리플 원장은 개발이 중단됐다. 개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짓 뉴스도 간혹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에 다음 달이죠. 올해 6월 달에 XRP 레저의 2.5.0 버전 또 버전 업그레이드가 진행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 XLS56 메인넷 자체가 강화되면서 네트워크 효율성과 확장성 크게 올려질 것으로 바라봐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일괄 거래가 이제 가능하게 되면서 대대적 업그레이드가 다가오고 있다. 이 일괄 거래라고 불리는 배치 트랜잭션이 통합되면서 이제 6월 달에 출시된 리플 2.5.0 버전 릴리즈가 될 때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하죠. 앞으로 많은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유용한 시나리오를 또 구성을 하면서 통합 솔루션이 구현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리플 원장 자체가 꾸준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구나. 큰 그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글로벌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불확실성에 놓여있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채권 시장 또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의 상승은 이 위험자산, 이 주식이나 코인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늘 강조드린 것처럼 양면성을 띠고 있다. 위험자산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안전자산, 실물금을 따라가는 가치저장 수단으로도 인정이 되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여기도 보이는 것처럼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미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으면서 대신 비트코인과 같은 실물금과 같은 대안의 자산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미국 30년물 국채금리 엄청나게 뛰었죠. 5.15%. 그만큼 수요가 지지부진하다.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 금리가 크게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 역시 3.1%대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미국의 국가부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36조 달러 완전히 넘어가고 있으면서 올해는 이자 지출만 거의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작년 기준으로 국방비를 추월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전통금융 시스템 이제 리셋을 할 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 자체도 채권 금리를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기반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꾸준히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도 부상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전체 마켓캡 시가총액을 봤을 때 한 2.1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실물 금을 따라가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으로부터 10배 정도는 올라줘야지만 따라갈 수가 있겠죠. 이번 사이클 안에 실물금을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3조 달러 정도 엔비디아 뒤에 바짝 붙거나 엔비디아를 추월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파급력 있는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일까요? 안전자산일까요? 아직까지는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과도기적 시점에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많은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매크로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직 러우 전쟁도 안 끝났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언제 내릴지도 모르겠고 트럼프가 관세로서 계속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닌 금과 유사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디지털 안전자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은 더더욱 많은 기관의 채택뿐만 아니라 국가의 채택으로서 포모의 시기가 나올 것, 천천히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더더욱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비트코인의 경우에 안전자산, 실물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죠.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이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 말이 모순처럼 보였겠지만 이제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죠. 시대적 방향성이 바뀌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앞으로 더더욱 이중성을 띠고 시간이 더더욱 지나게 되면 실물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 확실히 자리매김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조지 소로스의 명언이 좀 떠올랐던 것 같네요. 게임의 룰이 바뀔 때 가장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될 수 있게끔 미리 노를 저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글로벌 유동성으로서 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꾸준히 노를 젓게 된다면 앞으로 크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 굉장히 큰 폭으로 격차는 벌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금융 시스템망이 바뀔 준비, 송두리째 붕괴될 준비가 되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전통금융의 룰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암호화폐가 가장 큰 수혜를 볼지, 정말 비트코인으로 그들이 미국의 국가부채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코인이 정말 빛을 발하게 되는지 지금처럼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큰 기회를 잡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고 있네요. 원래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에 50% 관세 부과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었죠. 스마트폰에도 관세 부과할 거다, 유럽연합에 50% 관세 다음 달부터 때릴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컨트롤해 왔지만 다시 한번 말을 피자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있네요. 7월 9일까지 유예를 시키면서 조금 더 좋은 합의점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들끼리의 개미 털기와 시기의 저울질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시장을 컨트롤하는 말, 언론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선택하여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내재 가치라고 하죠. 펀더멘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러우 전쟁 역시 완전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죠. 휴전 협상 역시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시간을 우리 편에 만들 수 있게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지금처럼 스스로 공부하시는 그런 자세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한 편, 두 편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끝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서칭도 해보시고 내가 투자하는 코인의 방향성이 맞는 건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점점 통과가 준비되어진다는데 내가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어떤 코인에 조금 더 집중하며 투자를 해야 되는지 확신을 가지시면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사 넘어갈까요? DDC라고 하는 한 기업이 보이거든요. 이 회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식품 기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사의 주식을 교환해서 21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하네요. 이 DDC 쩐주를 봤을 때 역시나 스위스의 대형 은행이죠. UBS가 거대 대주주 목록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나스닥 상장사에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회사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그런 전 세계 기관에서 조금씩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XRP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 DDC 역시 식품 회사지만 앞으로 비트코인 5,000개 정도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 다년간의 계획의 일환에 첫 번째로서 21개를 매입했다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메타플래닛, 샘러 사이언티픽, DDC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이 MSTR, 마이클 셀러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 거대 기득권 세력들이 너희들도 비트코인 재무 전략에 편입해봐. MSTR 주가 상승률 못 봤어? 그 어떤 주식보다 좋은 주가를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우리의 전략을 너희 또한 벤치마킹 해봐. 라는 식으로 글로벌적인 선전을 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로 완전히 사명이 바뀌었잖아요. 전략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네이밍을 할 때, 이름을 지을 때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이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래티지라는 이름 역시 그들이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트래티지는 이 마이클 셀러 회장이 이끈다기보다는 그 뒷배에 있는 이런 월가의 금융 세력들, 유대계 자본의 뿌리가 대주주를 이미 휘어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뱅가드 그룹 역시 아직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우리는 판매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 많은 채굴 회사들이라든지 스트래티지의 1등 대주주 목록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 이미 그들의 선택은 받아져 있습니다. 또한 뱅가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뱅가드 포럼을 통해서도 XRP에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했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현재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역시나 비트코인 ETF를 대거 매수하고 있고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지금 현재 블랙록 같은 경우는 한 65만 개가 넘게 가지고 있고요. 피델리티 역시 중국 정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뛰어넘었죠. 20만 개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방금 언급드린 약 57만 개 정도 가지고 있죠. 스트래티지의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거. 현재 거시경제는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지만 그들이 버블 시기를 만들기 위해 뒤에서는 수량을 확보하면서 개인의 물량을 모두 뺏어 오고 있다라는 그들의 액션, 행동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인 상승세가 보일 경우에 추가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저 또한 동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씩 잡음을 만들고 개미털기 한 어느 시점 이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시기 충분히 연출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유럽의 최대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금융 세력이죠. 홍콩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 역시나 홍콩 최초로서 블록체인 정산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홍콩의 Monetary Authority, 홍콩의 금융통화청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알리바바 그룹의 자회사죠. 앤트 인터내셔널이 뒷배로 붙어 있네요. 리플 원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말까지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시대의 흐름 자체가 모든 것을 토큰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허상이다. 눈에 안 보인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투자해야겠냐?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되는 거 10년, 20년 뒤에 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떤 기반,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고 과거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 재단들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초기 자금이 유입되어 있는지 결국에 웹 3.0의 시대 역시 전통금융과 연결이 되면서 이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시대 머니마켓 펀드 역시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는 것 반드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최대 은행이죠. BNP 파리바 역시 이미 메타코를 통해 리플과 궤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HSBC 여러 가지 공식 보고서를 미루어 보았을 때 리플 원장을 게임 체인저로서 언급한 바 있다라고 했었다. 이미 전 세계 국채 시장이 토큰화되어지고 있으면서 70억 달러를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랙록이 끌고 있는 비들 펀드 어떤 플랫폼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 어떤 네트워크가 가장 크게 채택되어지고 있는지 시크릿타이즈 그리고 상호 운용성 플랫폼 웜홀 해당 기관들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분산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필두로 해서 모든 것을 온체인화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펀더멘탈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뱅크소셜의 CEO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XRP 코인이 결국에는 국제 송금 시스템에 사용될 것이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력 발표는 없지만 그 물밑에서는 리플 네트워크와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 협력 관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이 퍼즐을 맞추면서 이 친구에 대한 수량 꾸준히 모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석가는 XRP에 대한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XRP 13달러 정도 타임라인을 설정하면서 한 가지 후회할 일을 밝혔는데 어떤 일을 또 후회하고 있는지 지금 이 지지부진한 시점에서 XRP를 더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목표 가격 약 13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목표치이자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CME 그룹, 코인베이스에서 상장된 XRP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많은 기관 자금이 XRP 쪽으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반드시 SEC와 리플의 소송의 마무리 그리고 블랙록의 XRP 현물 ETF의 신청의 시기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같이 공부해서 우리 꼭 좋은 수익률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투합시다.